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임승수의 좌변기. PX라고 하죠.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임승수의 좌변기. PX라고 하죠. 이승만 시대의 원조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제가 9월 초에 그 가족이 이제 남해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남해군. 남해군요. 예. 네. 거기 가보니까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남들이 다 일할 때 이렇게 여행을 다닐 수가 있어요. 네. 둘 다 이제 뭐 프리랜서를 가정해서 집에 있으니까. 네. 근데 남해에 갔는데 이제 독일 마을이라는 곳을 저희가 처음 가봤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봤더니 그 예전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제 파독 광부들이나 간호사들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 중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그 여기서 이제 고국으로 와서 보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정부에서 이제 지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 곳이래요. 네. 이제 가봤는데 경치도 되게 좋고 집들도 이제 다 독일에서 자재를 들여가서 독일 집으로 지었다고 그러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완전 관광지가 됐더라고요. 예. 가서 봤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거기 이제 그런 어떤 파독 광부나 그 간호사들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기념관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가서 여러 가지 봤는데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가족 여행을 하면서도 야, 이렇게 그냥 그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보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예. 바쁘시죠, 많이?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방송이 빽빽하게 있으시잖아요, 그냥. 뭐 그냥 그 사진으로만 봤는데. 아, 예. 사진으로? 네네네.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청취자분들께도 기회 되시면 남해군 가실 일 있으면 독일 마을 한번 꼭 들러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것이 오늘의 인트로고요. 예, 맞아요. 나름 좀 전에 준비해 왔습니다. 신경 써가지고. 그 이승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제 원조 경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요. 네. 그 사실 그 왜 원조 경제라고 부르냐면 이제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 시절의 경제 자체가 이제 미국의 원조에 기대는 그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 같은 것도 이 원조에 의해서 결정이 됐거든요. 네. 뭐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이렇게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한테 원조를 주는 것이 뭐 일면 이제 고맙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세상이란 것이 어찌 그렇게 뭐 단순하겠습니까? 공짜가 없다는데요. 그렇죠. 예. 그 프린스턴 대학 교수이자 이제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앨런 볼드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대외 원조와 미국의 대외 전략, Foreign Aid and American Foreign Policy 발음은 좀 구린데요. 아무튼 이 책에서 이제 원조란 걸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 국가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그 국가가 바라는 바대로 행동하게 하려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제 바로 그 미국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승만 정부 시절의 그 원조 경제를 사실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당시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인데, 이제 그 당시는 당시 미국의 해외 전략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제 공산주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공산주의가 확산이 되면은 미국은 이제 자본주의 기업 국가잖아요. 네네. 이제 공산주의가 확장되면 이제 자유시장 경제의 나와바리가 줄어드니까 자신들이 이제 물건을 팔고 할 이 경제적 영역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공산주의와의 대결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맞닿아 있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제 미국이 또 2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실 미국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세계대전에다가 미국이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 구조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과도하게 의존을 하게 돼 있어요. 미국 경제 자체가 당시에. 맞습니다. 사실은 그 구대륙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2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유럽은 몰락하고 그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는 유럽을 저렇게 벌어둬서는 나중에 우리가 상품 팔아먹기도 힘들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장군이었던 원수였던 마샬의 이름을 딴 마샬 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그 유럽 경제 부흥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되죠. 그래서 수송선 가득가득 원조 물자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유럽의 재건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물건을 잘 팔아먹기 위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데, 어쨌건 근데 이제 미국의 경제 구조 자체, 우리가 군산복합체라는 용어도 쓰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군사 부문에게 이제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어쨌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났으니까 이제 물건 팔아먹던 좋은 기회가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 전쟁이 없으면은 이제 전쟁 비스무리한 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국이 이제 전쟁 비스무리한 걸로 이용한 것이 바로 이제 냉전이죠. 이 자본주의 진영과 이 공산주의 진영 사이에 이제 차가운 전쟁, 이래가지고 냉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산권을 이제 가상의 실제 적이죠, 사실. 그래서 실제 그 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이 공산주의권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통해서 이제 이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자기의 이제 패권의 돌파구를 찾게 된 건데요. 그래서 당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럽 국가나 이런 데 묶어가지고 북대서양 뭐 조약 같은 거를 나토죠, 이런 걸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군사 원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949년 10월에 상호 방위 원조법, The Mutual Defense Assistance Act라고 하는 이 법을 이제 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냉전 구도 속에서 이 대외 군사 원조를 통해서 미국 군수 산업의 수요 부족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제 공산주의권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이 터졌잖아요. 1950년에. 이게 이제 미국한테 어쨌건 아주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 군수용 지출이 1950년 말부터 치솟아가지고 1951년 이듬해인 1951년 말에는 1950년 중반에 비해서 심지어 GDP 7.5%만큼이 더 흡수를 할 정도로 불어났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가 여기 자세하게 조사를 해왔지만 이걸 읊으면은 시청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군사비 지출이 1950년에는 130억 달러였는데 1953년에는 500억 달러로 급증할 정도로 이제 한국 전쟁에서 엄청 땡긴 거죠. 이 표현이 참 그런데 진짜 땡겼네요. 엄청 땡겼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성장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전쟁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활력을 잃어버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IS랑 또 전쟁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또 일본이 떡고물을 또 많이 빨아먹었죠. 왜냐면은 이제 미국의 하청기지로서 또 이렇게 군사물자를 많이 대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일본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득을 얻었거든요. 그 군사 물자를 공급하기도 하고 또 장비를 수리하기도 하고 심지어 휴가지로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들은 거로는
실제 일본군도 소수지만 참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전했다고 하죠. 네. 네. 아무튼 뭐 거의 이거 국제전이었는데 한국 전쟁은 사실상 네. 그 대신 이제 남북한은 같이 망했죠, 뭐. 그렇죠. 쑥대밭이 되고. 네. 저쪽에서 이제 땡기고 돈 벌 동안 이제 남북한에서는 서로 피 터지게 싸우다가 이제 서로 쪽박을 찬 상황이 된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그 미국은 상호안전보장법이라는 걸 제정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호방위 원조법 있잖아요. 이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를 지원할 때 법이 여러 개가 있었나 봐요. 무슨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방위 원조법이니 경제협력법이니 국제개발법이니 이런 흩어져 있는 대외 원조 관련된 법률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1951년에 상호안전보장법이라는 걸로 이제 통합을 한 건데 네. 그런 흩어진 법들을 통합하면서 이 법 이름이 Mutual Security Act란 말이에요. Security. 안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흩어졌던 걸 통합하면서 그 미국의 군사 원조적 성격을 이제 더 강화한 거죠. 우리는 너희를 그냥 경제를 일으켜 주려고 지원하기보다는 우리의 군사 물자의 수요를 창출하고 네. 그 각 지역에 있는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의도를 이제 더 한층 강화한 건데요. 솔직하네요. 그래서 이 상호안전보장법, 일명의 MSA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원조를 매개로 해서 이 1950년대에 미국과 필리핀이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간에 또 상호안전조약을 맺고, 상호안전보장조약을 맺고, 네. 미일 간에도 또 안전보장조약을 맺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동남아시아 집단방위조약,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대외 원조법을 바꾸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각국과의 관계를 다 재설정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이제 조약을 맺어 나가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중요하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그럼 어떻게 이 원조 경제를 가지고 이제 자국의 이득을 관철해 나간지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네. 한국과 미국은 이 한국 전쟁 중인 또 1952년 5월에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여기서 통일사령부라고 하는 건 유엔군 통일사령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 조정에 관한 협정. 이걸 일명 마이어 협정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걸 담당했던 사람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어서 네. 이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 조정에 관한 협정을 맺는데 이 협정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 이 원조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협정인데요. 사실은 그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협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협정 제1조에 바로 그 우리 한국 현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한미 합동경제위원회. 네. 이것에 대한 이제 것을 이제 규정한 구절이 있었거든요. 이 한미 합동경제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하면서 한국 정부 대표 1명과 통일사령부 대표 1명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합동경제위원회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협정에 이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바로 이 한미 합동경제위원회가 사실상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어 협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이어 협정 제1조 3항에는 이 합동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와의 효과적인 경제 조정을 촉진함에 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는 경제에 관한 쌍방의 주요 협의체이며 네. 협의체 그리고 본 협정 실시에 관련하여 쌍방에 적의하게 이게 좀 요즘에 안 쓰는 표현인데 이게 적절하게라는 표현이 말고서 바꾸면 될 거예요. 적의하게 수시로 건의를 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조정 및 자문기관이며 네. 운영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겉으로 명목적으로 써 있지만 사실 자문기관이 아니고 거의 지침을 내리는 기구였어요. 그렇겠군요. 네. 네. 왜냐하면 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어느 정도로 간섭이 되겠냐면 정부가 통상 이 경제 관련 통상 업무와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수시로 이 합동경제위원회에 이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재정, 금융, 물가, 임금 등 이런 거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매우 구체적인 정책 수단까지 미리 협의를 했어야 돼요. 여기랑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원조 물자가 도입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원조 물자가 도입이 되면 그 원조 물자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국내 생산 물자까지도 수출이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수출입이나 외환 관련된 이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합동경제위원회의 철저한 통제를 받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짜로 그냥 갖다 주고 만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조종한 거군요. 그렇죠. 그걸 매개고리로 해서 이제 개입을 해 들어온 건데 그렇군요. 이게 이제 개입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당시 이제 우리나라 산업은행에서 발간됐던 경제 정책의 구상이라고 하는 책에는 당시 이제 합동경제위원회 관련해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합동경제위원회에 상정되는 제의 또는 계획은 그중 90% 가량이 미국 측 제안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이 기관에 대한 한국 측 참여가 과연 어떠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서로 협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대부분 누가 말을 하냐면 미국 쪽에서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한국 쪽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듣고. 말 안 들으면 먹을 거 안 줘. 이래버리면 끝이니까.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마이어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한미 합동경제위원회라는 게 이제 설치가 됐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듬해인 1953년 12월에는 이런 또 한미 경제위원회에 관련된 구체적인 또 협약이 체결됩니다. 이 이름이 뭐냐면 이제 경제 재건과 재정 안전 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미 간에 합동경제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꾸려갈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잡아 나가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은 대충 자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대충 자금이 이게 대충 뭡니까? 자금. 예. 영어로 이제 카운터파트 펀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대충 자금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이 해주는 거냐면은 네. 그냥 미국에서 달러 돈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는 방식이 아니라 네. 물건으로 줍니다. 원조 물자라고 하거든요. 이 원조 물자가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한미 합동경제위원회의 어떤 통제하에 판매를 해요. 시중에. 이 원조 물자를 판매하면은 판매하는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들어온 돈을 바로 대충 자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긴 옛날에 미팔군 무대에 처음 섰었던 예술인들, 대중음악인들이 처음에 이제 돈 대신 소세지나 햄이나 뭐 이런 물품으로 받기도 했대요. 그런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암시장에 가갖고 파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마련하는 거고. 그걸 이제 쌀을 사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원조 물자를 통해서 들여오는데 이런 원조 물자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거였냐, 농산물이 많았죠. 미국에서 이제 넘치는 거. 잉여 농산물이 많았는데 아무튼 이런 게 들어오면 이런 걸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바로 이제 대충 자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제한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 이 물자가 들어오면은 얼마에 팔 거냐가 또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물자가 대부분이니까 주로 달러로 금액이 표시가 됐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몇 달러다 몇 달러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는 불화 도착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좀 표현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불화라고 하는 건 달러 돈을 얘기하는 거죠. 불화, 달러 도착 가격, 도착했을 때 이 가격. 불화, 불화 도착 가격. 그렇게 이제 달러 돈으로 환산되는 거를 갖다가 국내 환율이 있을 거잖아요. 국내 환율로 바꿔가지고 그 돈에다가 실제 이제 이것을 판매하는데 드는 비용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온 달러 돈을 국내 환율로 바꾸고 달러 가치를 거기다가 판매 비용을 합친 금액을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구체적으로 드리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환율 문제가 나중에 굉장히 한미 간에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원조 물자라는 게 들어오고 그것을 내다 팔아서 벌어들인 돈 이것을 대충 자금이라고 불렀고 바로 이 대충 자금 운용을 누가 통제했냐?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통제를 한 겁니다. 한미합동경제위원회. 근데 이 대충 자금의 규모가요. 굉장히 컸어요. 그렇겠네요. 그때 뭐 전쟁통에 쫄딱 망했는데 뭐 경제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었을. 어느 정도였냐면은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정부의 총 세입, 그러니까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입 가운데 세금, 이 대충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2.5%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자금의 거의 절반 정도가 미국 원조 물자로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거의 뭐 미국의 원조 물자가 아니면은 정부가 돌아가기 힘든 구조였던 거죠. 그렇겠네요. 집안에서 보면은 반 정도 월급이 없어진다.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그리고 이 또 한미 합동경제위원회의 구체적인 이제 구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쪽 대표가 있고 네. 미국 측 대표가 1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미국 측 같은 경우는 이 대표가 경제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경제조정관. 네, 그런데 이 경제조정관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당연히 이 경제조정관을 보좌하는 경제조정관실이 따로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유엔군 총사령부 지휘하에 있었는데 여기서 일하는 인력이 많을 때는 1,000명이 넘었어요. 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미 합동 경제위원회에 그 미국 측 대표를 지원하는 인력이 1,000명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누가 이제 들어갔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부흥부 상대역이라고 해서 이제 부흥부죠? 카운터 파트너가 네. 이제 부흥부였는데. 부흥부요, 예. 네. 부흥부인데 이 부흥부는 직원이 불과 7-80명 정도였던 거예요. 규모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되는군요. 압도적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인력 차이도 이렇게 크고 그러다 네. 보니까 상대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한국의 의사를 좀 밝히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1956년에 재무부 장관을 했던 인태식 씨가 재계 회고라고 하는 책에서 네. 다음과 같은 회고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볼까요? 예. 물 좀, 감사합니다. 예, 물 좀 드시고. 감사합니다. 영어를 읽어야 돼. 자, 재무부 장관의 정식 취임한 나는 미국의 원조 물자 및 잉여 농산물의 판매 대전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대충 자금의 사용 방안에 관해 미국 측과의 이견 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 측은 당초부터 다시 말하면 정부 수립 이후 줄곧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원조 물자나 잉여 농산물의 판매 대전 중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반드시 국방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또 우리나라는 이를 미국 측 주장대로 감수하여 온 처지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6.25 동란을 치르고 차차 후방 경제 재건이라는 국가적 명제에 부딪히게 되자 국방비에만 전용하고 있던 대충자금의 사용 방향을 어떻게든지 바꿔야 했다. 이에 따라 이 대충자금 사용 방향 재조정 문제는 한미 간의 마찰의 근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는 후방 경제의 재건과 발전에 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서 이 대충자금 중에 얼마간이라도 경제 재건 부분에 사용토록 주장했고 미국 측은 국방비 전용 원칙을 바꿀 수는 없고 나라 살림의 예산액 염출은 세수 증액 등 가능한 행정수단을 통한 재원 염출 방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국방비 전용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는 고집이었다. 염출이라는 단어가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다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뽑아 쓴다는 얘기 같은데 뭔가 어디다가 해가지고 이제 전용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원조를 주면서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이후의 문제고 자국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자국의 목적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쉽게 얘기하면은 공산 진영을 겨누는 칼이잖아요. 이쪽에서 네네. 중국과 소련을 겨누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군사 원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원한 액수의 상당액을 군사 원조로 빼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돈이 쓰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한민국 경제가 굴러갈 수 있도록 이제 개입을 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충 자금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했는데요. 40%가 넘을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지원된 액수에 예를 들어서 이제 통계에서 보면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이 대충 자금 전체 지출액 중에서 네. 34.8%가 국방비로 이제 이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보면은 미국에서는 네. 전부 다 국방비로 써야 된다고 했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좀 따는 거군요. 쉽게 네. 얘기하면은. 네. 그러니까 서로 밀당이 있죠. 아무래도 네. 이제 서로 간에 얘기를 하던 밀당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측 쪽에서도 이걸 죄에다가 그 국방비에 꼬라박으면
한국 측에서 이제 불만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금 한국 경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이걸 어느 정도 안정시키지 않으면 잘못하면 죄다 적화된다. 그렇죠. 이런 이제 판단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자기 마음대로 다 또 군사비에다가 몰빵하는 것은 자기들에게도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자기들은. 야, 이렇게 3대7, 뭐 4대6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 원조 물자를 판매해가지고 벌어들인 이 수입, 네. 대충 자금이라는 걸 통해서 한국의 이 돈뿐만 아니라,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요, 대충 자금 운용이 이렇게 잡히면 단순히 대충 자금을 쓰는 것에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네. 국가 재정 자체와도 다 결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나머지 돈들도 이 용처에 맞춰서 쓰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과도하게 그 대충 자금 군사비를 딱 이렇게 책정을 하면은 나머지 재정들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되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원조 자금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운영 자체를 통째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이제 매개고리로 이거를 삼은 겁니다. 대충 후려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것에 가장 주요했던 기구가 한미 합동 경제위원회. 네. 밖에서 방금 문 아나운서가 네. 저한테 질투에 이글거리는 그런 그러니까 눈빛으로 말이에요. 지금. 네. 저번 주에 그 순위가 꽤 괜찮았거든요. 아, 네. 자기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네. 저는 두 분 다 좋아합니다. 아, 예. 그게 외교의 기본이죠. 예, 그렇죠. 그 등거리 외교. 네. 게다가 지금 저는 조금 더 손병희 선생님 더 좋아해요. 아. 왜냐면 지금 현재 저하고 계시기 때문에. 외교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미국은 어쨌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경제에 개입을 해온 건데, 네. 물론 이승만 정부가 미국의 꼬붕이긴 한데, 미국이 누가 꼬붕이지? 영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오야분과 꼬붕이죠? 그렇죠. 그렇지. 예. 그쪽이 오야고 미국이 네. 오야고 이제 그 이승만이 꼬붕인데, 네. 꼬붕도요. 너무 조지면 욱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간 보스가 오히려 언제 저 보스를 날려버릴까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이승만 정부와 미국 사이가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박정희도 마찬가지였죠. 네,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네. 그걸 다 일면적으로만 볼 수는 없더라고요. 자세히 네. 들여다보면.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싹 들어오면은 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승만 정부와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그런 불협화음이 나왔고 그 불협화음이 나온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지점을 살펴보는 게 또 그 당시 경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이제 중요한 또 충돌점은 어디였냐면은 당시 이제 한국 정부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쑥대밭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시급한 게 뭐냐면은 빨리 국가의 생산력 수준을 일으키는 것, 경제 부흥이 가장 중요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기왕이면은 미국에서 들여오는 원조 물자 중에서 원조 물자가 들여오면은 그 물자 중에는 생산재도 있을 거고 소비재도 있을 거잖아요. 생산재를 원했겠죠. 그렇죠.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들여오는 원조 물자가 10이다. 네. 그러면 이제 이승만 정부 측의 요구는 그거였어요. 생산재를 7로 가고 소비재를 좀 3으로 갔으면 밀가루랑 우유 네. 우리가 만들 수 있게 좀 해다오. 그걸 주지 말고 그러니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네네네네. 우리 낚시, 그게 중요한 거다. 근데 물고기 이제 말고 낚시 도구를 좀 다오. 그렇죠.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또 셈법이 다른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군사 원조에 먼저 가 있고, 네. 그리고 나서 당장 한국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재를 투입해서 생산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니네 지금 쑥대밭 됐으니까 우선 이 쑥대밭한 경제를 국민들이 당장 먹을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소비재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은 생산재를 3으로 가고 네. 소비재를 7로 가자. 네. 그래서 왜냐면 미국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만이 일으키지 않을 정도만 경제가 안정되고 대부분의 자원은 군사 쪽으로 돌리는 게 이제 목적이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잉여 농산물, 잉여 그 군수물자 그렇죠. 이런 것을 네. 처분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다 소비재고 사실은 네, 또.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대7 비율을 했는데 뭐 솔직히 돈 준 사람이 그렇게 주겠다는데 네. 저쪽에서 땡깡을 부려봐야 네, 네. 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미국의 의도가 관철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인태식 씨가
또 이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걸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네. 손병희 선생님 또 힘드실 테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네. 인태식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대안 정책이 우리들로 하여금 경제 건설을 위해 매진할 수 없게 시리 네. 그 기본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진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네.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대극동 정책이 어디까지나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권 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구체화되고 눈에 띄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 다만 극동에 있어서 대공산국에 대한 전초기지로서만 간주하고 있지 않나 하는 한국민들의 의구심이었다. 단순히 전초기지라면 거기에 생산공장을 세워줄 리는 없고 한국에서 필요한 물자는 그저 미국에서 도입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도 제가 미국이라면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일본을 망하게 하려고 그랬지만 보니까 일본을 망하게 하면은 극동아시아 전체가 공산화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을 키워주는데 다행히 그 우리를 상대로 맞짱까지 뜰 정도로 예. 그런 기본이 돼 있는 생산력이라던가 예. 뭐 여러 가지 수준이 예. 되는 거니까 조금만 지원해주면은 금세 부흥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솔직히 남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워낙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빈사 상태만 좀 벗어나게 하고 예. 일본에 좀 몰빵을 좀 해야 되겠구나. 예. 라는 생각을 제가 미국이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역시 손병희 선생님처럼 이제 모든 거에 통달한 분은 다 미국의 이들 바로 왜냐면 미국도 모든 걸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정보원이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냥 원고 보고 그냥 대강 맞춘 거. 아이 그걸 까발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솔직한 방송을 지향해요. 네. 예, 저도 솔직한 거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방금 손병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제가 몇 번이나 이 책을 얘기하는데 그 메디치 미디어에서 나온 제가 메디치 미디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 뭐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네. 보면은 초장에 일본이랑 이기고 나서 일본한테 그랬대요. 니들은 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거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이랑 싸우면서 미국도 기분이 많이 상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조져버리려고 했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밟아버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다가는 적화되겠거든요, 여기가. 네. 그래가지고 차라리 얘들을 지금 우리가 얘들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얘들을 살려서 미국의 이익을 유럽에서는 독일이 관철시키고 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관철시키고 한국은 일본을 살리는 도구 정도로 네네네. 그리고 이제 군사기 정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원조 물자 자체도 이 원조 물자를 일본에서 많이 도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씨가 그래도 독립운동을 좀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또 빡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954년 2월에 다음과 같은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보낸 예, 겁니다. 이제는 아워가 없다라고 했었던. 네. 자, 돌아갔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아워가 없구나. 종래 미국의 대한 경제 원조는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 경제를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에카, ECA, 그리고 운크라, UNKRA 등을 통해 한국에 공여된 원조 가운데 5억 1,500만 달러가 일본으로부터의 소비재와 노후화된 구식 기계류의 도입에 사용되었다. 일본은 그 대신에 미국 서독 등으로부터 최신의 기계 설비를 도입했던 것이다. 나는 미국 정부에 있는 고관으로부터 이것이 종래 및 현재의 미국의 정책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원조를 차라리 일본에 직접 건네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한국 경제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란 이름뿐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원조는 일본의 재건을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날카롭네요. 네. 그렇죠. 네. 이승만 씨도 불만이 많았던 거죠. 왜냐면은 자기들이 일본이랑 이제 거기서 독립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일본 경제 구조에 편입돼야 되는 것도 웃긴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제품이 또 품질도 미국산에서 당시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죠, 사실은. 네. 근데 그걸 저질 상품을 들여다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소비해 버리니까. 더군다나 전쟁 때 피 터지고 우린 터지고 있는데 네. 일본이 만세 부르면서 거기서 팔아먹고.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통해서 1954년인가 55년도에 네. 그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네. 공업 생산력을 회복을 했대요. 즉 한국 전쟁이야말로 일본에게는 구세주였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속쓰려 죽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디딤돌로 삼아서 예. 일본이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꼴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이런 것도 예.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죠. 이승만이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백이 다 나쁘겠습니까? 가끔은 올바른 얘기도 하겠죠. 아니 뭐 그때 정치학 박사인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야매로 딴 것 같은데 보니까. 야매로 따긴 땄어요. 예. 예. 굉장히 야매로 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가 맞아요. 어디서 봤는데. 예. 예. 나는 그 한국을 식민지 조선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나한테 박사학위를 줘야 된다. 라고 예. 물밑 공작을 통해서 예. 별 시답지 않은 논문을 가지고 예. 그 박사학위를 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뭐 당시에는 박사 학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하니까 네, 먹어주는 사람들 거지, 일단 뭐. 먹어주는 거죠. 그렇죠. 독립운동을 한 데다가 박사래. 게다가 미국에서 박사를 땄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역시 뭘 해도 미국 가서 해야 돼요. 아, 참나. 가수도 미국 가서 해야 되나? 그렇죠. 저기 사이프 씨 보세요. 거기 미국에서 땡기니까 예. 단위가 다르잖아요. 하긴 그래요. 예. 근데 여담이지만 예. 그 박인비 선수, 예. 유현진 선수, 예. 싸이, 예. 김정은까지 예. 미국 사람이 보면 다 똑같이 생겼다고 할 거야 아마. 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보면은 동양 사람들 누가 누구인지 잘 구분을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국 사람 보면 조금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래 우리끼리는 구별하는데, 예, 예. 예. 뭐 우리도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저는 TV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외국인들은 다 똑같아 보였었어요. 하긴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예. 예. 그게 그리고 팩인지 뭔지 리차드 버튼인지 알게 뭡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시간이 없네. 그런가요? 바짝 당겨야겠네. 예, 땡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더 중요한 얘기로 가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그리고 사실 이 한미 간의 갈등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갈등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환율 문제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진짜 신경 써서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이게 네. 왜냐하면 90년대를 관통하는 가장 경제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이니까. 네. 당시 이제 대한민국 화폐가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 화폐가요. 이 굉장히 고평가된 상황이었어요. 이 무슨 얘기냐 고평가됐다는 게 예를 들어서 그 1955년 8월 8일에 정부의 공정 환율은 1달러당 180환, 그 당시 환화를 썼거든요. 네, 환이었죠. 1달러당 180환을 로 이렇게 바꿔줬는데 당시 시장에서 실제 이 1달러를 가져가면 얼마에 바꿔줬냐면은 무려 802환에 바꿔줬어요. 아, 공식 환율보다 훨씬 4배 예. 이상 높은 거죠. 예. 거의 4.5배 되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정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달러 환율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굉장히 고평가시켜 가지고 이거 쉽게 얘기하면 환율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1달러당 네. 180환으로. 예.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계속 이 환율이 이게 미친 환율이다. 이 환율을 제발 시장 환율에 좀 맞춰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네. 반대로 이승만 정부에서는 들어 누운 거예요. 못 하겠다.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에서는 환율을 올리라고 그러고 반대편에 있는 어디야 저기 한국에서는 이 환율을 못 올리겠다고 그러고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네. 우선 첫 번째 미국의 입장을 한번 따져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개입하는 방식이 이 대충자금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충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확보를 하냐면은 원조 물자로 들어온 것에 달러액에다가 우리나라 환율을 곱한 액수를 갖다가 대충자금으로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네. 팔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 환율이 180이었잖아요. 네. 그럼 3달러짜리 그 물건을 갖다가 이걸 팔면은 이제 540환을 벌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중 환율이 세상에 800을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환율을 정상화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800으로 이거를 환율을 책정해서 팔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달러짜리가 2,400환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대충 자금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3배, 4배 이상. 네. 그럼 대충 자금이 그렇게 확 늘어난다는 얘기는 미국이 재량권과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의 액수가 확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니들한테 원조를 주고 왜 내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자금이 적어야 되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을 빨리 올려가지고 대충 자금을 확보시키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통제력을 더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려는 이제 셈법이 있었던 거죠. 한국 정부는 그래 원조에서 고맙긴 한데 네. 그래도 이건 우리나라 경제야. 네. 예? 그거 우리가 좀 유리하게 네. 환율을 조정해갖고 네. 이렇게 갈라 그러니까 네.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마라. 예. 뭐 이런 얘기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간섭 받기 싫을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원조를 받았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대충 자금이 커지는 것보다는 쪼그라들기를 원하겠죠, 당연히. 대충 좀 합시다. 라고 얘기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 환율 문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국내 자본가들과의 관계에서 또 중요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달러짜리 물건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이 원조 물자를 살 거잖아요. 국내에서 구매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180판에 구매를, 쉽게 얘기하면 100달러 환율 180판에 구매를 하면은 아까 3달러짜리가 540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540판으로 사온 거를 갖다가 지금 시중 환율은 800환이 넘어가니까 사온 거를 갖다 그대로 팔기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게 말입니다.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중 환율, 그러니까 정부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원조 물자를 싹 따낼 수 있는 국내 자본가들에게는 땅 짓고 헤엄치기. 어떻게 표현해야지? 또 그런 그러니까 회사 간판만 달고 있고 정부의 연출만 되면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냥 막 거의 번다기보다 이거는 쓸어 담는다. 쓸어 담는 거죠. 왜냐하면은 받아서 그대로 넘기기만 해도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원조 물자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국내 자본가들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수록 공정 환율과 국내 시장 환율과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국내 자본가들에게는 엄청난 황금날을 안는 그런 거위가 된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걔들한테 그렇게 챙겨주고 뒷돈을 받으면서 국내 자본가들을 자기들이 양성하고 결탁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식으로 국내 자본가들과 이 이승만 정부 세력과의 야합을 통해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더 환율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은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대충 자금이 단순히 이제 원조 물자로 벌어진 이 대충 자금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흘러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당시 국책인 은행이었던 한국산업은행의 기업 대출 재원으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확보한 대충 자금을 갖다가 한국산업은행에 이제 돈으로 넣어줘가지고 기업 대출의 재원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산업은행 대출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쌌어요, 당시 기준으로. 왜냐하면은 당시 시중 일반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한 20% 가까이 됐거든요. 한 18.25% 정도 됐고, 사채 같은 경우는 거의 50% 수준이었어요. 야, 둘 다 요즘 뭐에 비하면 상당히 높네요. 그죠? 미친 거죠, 완전히. 이자는 돈의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당시 이제 자금이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한국산업은행 대충 자금으로 이제 한국산업은행에서 해주는 대출은 13.87%. 와. 그러니까 엄청 싼 거죠. 싸네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한국산업은행에 이 대출을 받을 수만 있으면 이 대출 자금을 받아서 내가 사채로 돌리기만 해도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이 자금을 싸게 대출해가지고 남들한테 비싸게 대출을 다시 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확보한 자금을 산업은행 이자만 쳐줘도 남는 돈이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려서 돈 먹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빌린 돈으로 다시 또 그 원조 물자 사면 원조 물자 또 엄청 싸게 사니까 그걸 또 팔아가지고 또 벌고 꼭 먹고 알 먹고를 막 연쇄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연출만 있으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연출이 중요하다는 게 다 이 구체적인 물적 토대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군요. 바로 이런 식의 원조 물자나 정부 저금리 대출 등의 특혜를 통해서 1950년대에 자본가 계급이 이제 형성되고 성장을 하게 돼서 지금의 이제 재벌들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뭐 정리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이제 빡빡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하고 조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또 이렇게 환율을 낮게 유지해야 될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바로 여러분 생소할 텐데요. 유엔군 대여 원화 상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또 뭐죠? 이게 뭐냐면요. 이제 유엔군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전쟁했잖아요. 한국 전쟁 때. 그럴 때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이제 전쟁 물자도 되고 경비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달러가 아니라 원화를 통화로 쓰니까 그렇죠. 원화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당장 자기들이 재원이 없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국내 정부 이승만 정부한테 협조를 얻은 거예요. 니들이 원화로 우리한테 돈을 꿔달라. 나중에 갚을 테니까. 나중에 갚겠다. 예,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때 그래서 유엔군이 원화로 대여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나중에 서로 간에 이제 협의를 통해서 달러 돈으로 이제 갚기로 결정이 된 건데. 네. 자, 봅시다.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1달러가 180환이다. 아니면 1달러가 800환이다. 이거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 유엔금 대여 원화를 달러로 받을 액수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80환이면 쉽게 얘기했을 때 원화로 빌려줘 180환마다 1달러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많은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800환일 때보다. 네. 800환을 갖다가 1달러로 쳐주면은 빌려준 원화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달러 돈이 적잖아요. 네. 그런데 1달러에 180환이면은 쉽게 얘기하면 유엔군 대여 원화를 갖다가 통해서 달러 돈을 받을 때 훨씬 많이 받을 수가 있어.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당시 또 달러가 귀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수출할 것도 별로 없었고.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달러벌이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유엔군 대여 원화였거든요. 그런 것 같군요. 그래서, 그러니 예. 그러니 뭐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환율을 저평가해 가지고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유엔군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냐? 지들은 돈을 또 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저환율을 해놓으면 지들이 줄 달러가 늘어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갈등이 너무 첨예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막장까지 간 적도 있어요.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군한테 지원하던 돈을 끊어버리고 미국에서는 보복으로 이제 한국 측에 제공하던 석유까지 끊고 이럴 정도로 이제 심각했었네. 갈 때까지 갔었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을 이제 계속 낮게 잡아야 됐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달러가 아까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시 우리나라가 무역업이 성업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국내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생산 기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어디서 얻으려면 무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돈 주면 당시 우리나라 돈 누가 받겠어요? 외국에다가 달러 돈을 줘야 받잖아요. 네. 그래서 무역을 하려면 이 무역업자들이 달러 돈이 있어야 되는데 달러 돈이 시중에 잘 없고 그나마 유엔군 대여 원화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엔군을 통해서 들어온 달러 돈을 이승만 정부가 딱 틀어지고 있으니까 이 이승만 정부한테 싸바 해가지고 달러 돈을 받는 게 또 이 무역업자들한테 사활을 걸린 거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이승만 씨가요 아주 디테일하셔가지고 1달러까지 다 챙겼대 본인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결제를 다 받아야지만 제가가 나야지만 달러가 이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역시 어디서 권력이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정말 절대 공유하지 않죠, 남과. 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제 이승만 정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조 물자 그리고 이제 저금리 그리고 이 달러 같은 걸 틀어지고 나서 국내의 어떤 자본가 계급을 자신들의 입맛기술을 육성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뒷돈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경제 자금으로 쓰면서 서로 간의 상부상조가 이제 딱 만들어진 건데 네. 이 위에는 누가 있냐 상황이 또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것의 원천에는 미국의 원조 물자가 있는 거잖아요. 갑중갑이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가두리 양식하는 것처럼 딱 쳐놓은 그 울타리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지랄을 떠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어느 정도로 미국이 통제를 했냐면요. 마이어 협정 제3조 7항의 나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사를 막론하고 또 취득원을 불문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하는 외국환 및 본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국제연합군 사령부로부터 원화 대여금에 대한 모든 청산으로 취득한 외국환은 합동경제위원회의 건의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승만이 결제를 하지만 그 이승만이 결제하는 것조차 누구의 통제를 받는다?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즉 미국의 그렇죠. 예, 통제하래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 이런 식의 이제 미국은 원조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자국의 이익에 맞춰서 통제를 하는 이중에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 노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 문제 가지고 뭐 엎치락 뒤치락했지만 결국 키를 갖고 있었던 것은 미국이다. 그렇죠, 미국이죠. 네. 그리고 미국이 쳐놓은 그 틀 안에서 이승만 정부 세력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본가 계층을 키워내고, 그리고 그들은 또 이제 이승만 정부에게 부대 대가로 이제 돈을 상납하면서 그 구조가 생긴 거죠. 오늘의 결론은 그러니까 원조 경제라고 했지만 그 원조는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있을 때 예. 일본을 키워줌으로써 예. 동아시아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예.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쓰다 남은 장비라든가 예. 뭐 이런 것을 쓰게 하고 예. 그리고 환율 때문에 한국 정부랑 대립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원조를 빌미로 삼아서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예. 나아가서는 한국 전체를 좌지우지했다. 예.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가 계급의 특성이 이때 이런 조건에서 양성되고 커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미적일 수밖에 없고 정경유착의 그런 어떤 부정부패 탈법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오늘 임할단 여러분들께서 예. 출동해 주셨습니다. 반갑네요. 네. 예. 교주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제 헌금을 받으려고 네. 제 헌금 어떻게 받냐면 제 책으로 받거든요. 그렇군요. 네. 책으로 인세 10%로 헌금을 받기 때문에 교주로 제가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셜 플랜에 대해서도 올려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계시고. 지도로 빠꼼하게 보면 청취자분들이 더 지식이 더 많으세요. 예.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뭐 이러면서 서로 공부하는 거죠, 뭐. 그렇죠. 예. 눈물모아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 놀던 고향이 독일 마을 바로 아래 물건 마을이었는데요. 지금도 친정 부모님 사시고요. 독일 마을 예쁘고 경치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별로예요. 주말엔 도로가 주차장되고 거기 식당들이나 주변 민박들 모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처음엔 그냥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양쪽 마을 주민들 사이에 괴리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잠깐 있어서 그런 디테일한 건 또 보지 못했군요. 뭐 항상 그 관광객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네, 현지인의 시선으로 그렇죠. 보는 건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건 뭐 우리 임 교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 이런 면이 있다는 거. 예. 이영님, 지금도 마찬가지 새누리당이 정권 잡으면 제일 먼저 환율부터 올린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님께서는 국내 재벌들이 거저 빌린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정부와 짜고 나눠먹기식으로 자행된 것이군요. 결국은 국내 재벌들이 그렇게 번 돈으로 나라를 좌우지하고 있고. 좌우지. 네. 사카리님. 외국 차관 저금리로 들여와서 재벌들이 땅 사고 이자 놀이하고 그래서 더 큰 재벌이 되고 그 반석 위에 친일파들이 독차지해서 지금도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더 튼튼한 차벽을 둘러치고 에휴. 명확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승주 아나운서 여기 지금 오늘 회원관리보드 그거 좀 열어주실래요? 누가 가입하셨는지 그거 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거 알아요 저도. 그거 하러 온 거 아닌 거 알아요 저도. 네. 우리 달달승조님. 네.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화기애애 분위기가 적응이 안 돼서 저기 그 국민 TV에는 예.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우리 상조는 없어도 예. 우리 승조는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무희정 아나운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승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승조군요. 네. 네. 새로 가입해 주신 여러분 안내 한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예비 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는데요. 동그랑땡님, 서울 송파구 문정일동, 부산 북구에서 차미님, 충남 보령시에서 유목민님, 그리고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진실을 차자님께서 예비 조합원으로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임성수의 자변기는 이쯤에서 마치기로 할까요? 예.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재밌고 디테일한 얘기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얘기 해주실래요? 다음 주는 이제 이승만 정부 시절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원조 경제만 의존하던 경제가 어떻게 파탄이 나고 결국에 정권이 뒤집어지는 4.19까지 가게 되는지를 한번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경제로 본 이승만 정권의 몰락사를 듣게 되겠군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임승수의 자변기 오늘 순서.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